네, 이번 시간에는 94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02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회사 선택은 5094 다음 전자 로그인을 또 해놓으시고 93회나 92회 기출문제에 비해서 합격률이 조금 다소 낮게 나온 편이에요. 36% 정도가 합격률이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재고자산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단가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그대로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을 대응하는 원칙에는 가장 충실한 방식 맞죠? 이 원가가 이 제품을 판매할 때 바로 대응되는 비용이 되니까 바로바로 어떤 평균을 내거나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판다는 가정으로 우리가 단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는 편하지만 수익을, 비용을 대응하기는 조금 적절하진 않죠. 개별법을 빼고는 다 적절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선입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과대 계상되죠. 왜 그러냐? 100원에, 120원에, 130원에, 14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오르고 있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냐? 선입은 이 중에 두 개를 팔았을 때 두 개를 얘하고 얘를 판 걸로 보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낮게 구해지고요. 기말재고자산 높게 계산되면서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은 과대 계산되죠. 후입이 반대인 거죠. 자, 후입은 기말재고가 이 두 개, 네 개 중에 후입으로 만약에 적용하면 기말재고가 언제나 과거, 얘가 남게 돼. 한 개가 남는다면.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겠죠. 음. 틀린 설명으로 3번이 되겠고 2번 문제 충당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래요. 기초의 매출채권이 50이고 충당금의 잔액이 5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의 외상매출금 중에서 2만 원의 대손이 확정됐대요.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에서 5만 원에 2만 원을 사용하니까 현재 충당금 잔액은 3만 원이 있는 거고요.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채권 중에 3만 원이 들어왔대.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부분이 단기에 회수가 되면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발생시키면서 차변에 현금 등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3만 원은 오히려 대손 충당금을 대변 쪽에 인식하는 순간 충당금의 잔액이 증가되겠죠. 현재 우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6만 원이에요. 근데 기말에 대손 충당금으로 남기고자 하는 잔액은 10이래. 그럼 10만 원 중에 4만 원을 제한, 나머지만 기말에 보충해서 설정하면 되니까 답은 3번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을 구해. 그러면 뭘 알아야 돼? 기말에 충당금 잔액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채권에 몇 퍼센트 적용한 금액을 알려준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하는 것만 충실하게 이 예제를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됐던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요.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거 맞죠? 매년 동일하게 나오죠? 체감하는 상각법은 연수, 내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을 과대계상하는 방식 맞죠?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의 기초에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간다. 근데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어떤 방법에 의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맞고. 네 번째, 초기 감가상각비는 정률법보다는 정액법이 크다. 이 두 개만 보면 초기 감가상각은 정률법이 훨씬 크죠. 정액법은 늘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연도가 되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과 정률법으로 가는 것과 그때는 정액법이 크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초기에는 정률법이 언제나 크게 감가상각비가 적용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아래 사례 회계 처리를 했을 때 대변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거 교정 과목은 언제나 예수금이죠? 이거는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5번 판관비가 아닌 것. 판관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죠. 답은 4번. 자, 6번부터 원가. 틀린 설명.
매몰원가는 과거 발생 원가, 의사결정이 고려되지 않는 원가. 정확하네요. 기회원가는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고정원가의 경우는 조합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고 고정비가 이렇기 때문에 고정비의 단가는 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가는 감소하겠죠. 6번은 3번이 틀렸고요.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는 직접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원가가 되겠지요. 6번은 3번이고요. 자, 7번 문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세요. 이것도 그러면 뭘 구하라는지 아시겠죠? T자 계정을 그려가지고 제공품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거 보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15만 원. 그러면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자, 이 중에서 제조간접비 20, 직접 노무비 20. 뭐야? 그럼 직접 재료비만 알면 끝나겠네? 네, 직접 재료비를 이렇게 줬네요. 기초 원재료에서 기초 원재료 매입 재고액에서 기중에 원재료를 매입한 게 15만 원, 25만 원. 그중에 기말에 3, 4만 원이 남을 때 그러면 22만 원이 직접 재료비로 사용되었다는 뜻이죠. 25만 원에서 기말 원재료를 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직접 재료비라는 뜻이니까. 자, 계산기를 들고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22만 원, 그러면 22만 원, 40만 원, 62만 원, 63만 원이네요. 합계가. 자, 63만 원 중에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번 연도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48만 원. 답은 3번. 제일 쉬운 게 원가회계 문제 같아요. 원가회계 충분히 하시면 점수를 많이 이 메뉴에서 획득하실 수 있어요. 8번. 보조 부문의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기 때문에 제품 원가에 포함되기 위해서 제조 부문에 배부합니다. 보조 부문의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 중에서 단일 배분율과 이중 배분율이 있습니다. 이중 배분율법에 대한 장점만 짝지어 주세요. A.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죠.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해서 이 방법보다 단일 배분율을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죠. 유용한 정보를 만들 수 있고요. 인과관계가 더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정한 성과평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BCD 이렇게 단일 배분율은 변동과 고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동일한 배분율을 적용하는 거고 이중 배분율은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구분해서 기준이 다르니까 변동은 얘가 적용되는 기준이 변하는 기준이 될 거고 고정은 정해진 기준만큼 거기까지만 고정비가 발생된다는 전제하에 고정원가를 발생시키니까 좀 다른 형태로 배분하는 편이죠. 두 가지가 다른 이유고요. BCD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이 지금 단가가 낮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배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이러는 거죠. 그 한 척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낮을 수가 없죠. 왜냐면 대부분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낮게 적용될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크죠. 종합원가 계산이 오히려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물량으로 뽑아내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이 예제는 종합원가 계산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설명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지만 주문 제작을 하는데 단가가 1, 20만 원짜리겠어. 주문 제작인데. 3번, 개별적인 제품별로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 분석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개별 원가 하는 거죠.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왜 정확하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정말 정확하거든. 제조간접비만 배분만 잘해주면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종합원가 계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야, 성격이.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공손품 중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요. 나머지는 비정상적으로 볼 건데 다음 중에 틀린 설명을 고르래요. 기초는 40%가 완성이 돼 있고 기말은 25%까지가 완성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품질 검사를 60% 시점에서 할 때. 그러면 얘 통과 안 했죠? 얘도 통과 안 했죠? 그러면 뭐만 완성된 거야? 얘만 완성된 거죠. 기초의 2,000개는 완성되지 않은 채로 넘어왔으니까 얘가 이번에 같이 완성된 걸로 본단 말이야. 그럼 6,000개가 완성이니까 6,000개의 10%는 정상 공손으로 600개가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의 20% 시점에서 거상했을 경우에 정상 공손 부분 몇 개입니까? 지금 여러분 2,000개는 완성도가 40%니까 이미 완성돼서 넘어왔잖아. 그러면 6,000개 중에 2,000개는 완성이 된 걸로 보면 안 되죠. 지난번에 완성된 걸로 보는 거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20%면 얘도 그러면 얘는 25%까지 완성됐으니까 2,500개는 다 완성된 걸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4,000개, 2,500개를 더한 6,500개고요. 그 6,500개의 10%는 650개인데 850개라고 하면 틀렸죠. 650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질 검사를 60%를 할 때 60% 그러면 얘하고 둘 다 아니니까 얘가 완성된 거잖아. 그럼 얘는 정상 공손의 원가를 완성된 원가와 기말 제공품에 각각 배부하나요? 아니요. 완성된 원가에만 배부하는 거죠. 얘 틀렸네, 얘도. 얘도 틀렸어. 비정상 공소는 품질 검사랑 상관없이 최저원가에 언제나 배부하지 않죠. 왜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니까. 이 답은요. 2번하고 3번이 다 답으로 채점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 나왔던 케이스예요. 2번, 3번 둘 다 틀린 말. 답은 2번,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요거죠. 직매장 반출. 직매장 반출만 유일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상대가 사업자 번호가 있는 나거든요. 나한테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 번호가 각각 신고 들어가 있으니까. 12번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표는 공급가액이다. 간이 과세자의 과표는 공급대가다. 맞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 발생할 수 있지만 간이는 절대 환급이 일어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4번.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신고하면서 뭐 납부 의무 면제 제도도 있고 결국에는 얘와 관련된 어떤 혜택을 주진 않는 거예요. 13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영세율은 소비주국 국가가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방지하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그쵸? 국외 제공 용역, 영세율 적용. 2번 틀렸고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기본적으로 이제 이들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걸 왜 원칙으로 하냐면 일본 면세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마지막 국내 거래도 영세율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됐던 케이스지요.